자, 이번에 할 것은 대외무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외무역의 주요 대상은 송나라죠. 그래서 송나라는 사신과 상인의 왕래를 통해서 이제 무역했고, 송나라하고 이제 관련돼서 좀 볼 게, 거란하고 이제 그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80년 동안 송과의 어떤 무역이 정치적 교류가 이제 단절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어떤 교류, 무역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수출품하고 수입품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 자, 무역항 중에 제일 중요하게 예성강에 있었던 벽난도죠. 벽난도. 이 벽난도는 보통 이제 그 서해안 일대에 수심이 낮거든요. 그래서 항구가 들어설 곳이 마땅치 않지만 이 벽난도는 드물게 어떤 항구로서의 입지 요건이 상당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수심도 깊고 바로 앞에 개경이 있잖아요. 개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벽난도는 신라 때부터 인제 계속 항구 역할을 했다가 고려시 때 더 번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기 없지만 거란하고 여진과의 무역이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무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수은이나 향료나 약품 같은 것들이 이제 전달됐는데, 이때 이제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코리아라는 말이 이렇게 전파됐죠. 원래 고려를 이제 이거는 한자식 표현이고 고디라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번영해서 코리아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일본 간의 무역도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민간 차원에서 몇 번 모욕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런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고려시대 수고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수고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 통에 있는 내용은 좀 약간 내용이 적어서 한 통 외에도 국편의 내용들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기출 중심으로. 그래서 수공업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간청수공업, 소수공업,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간청수공업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소수공업, 그리고 고려 후기 때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간청수공업이거든요. 간청수공업을 알려면 이제 그 당시에 직역, 동원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고려 시대도 조용조가 있었죠.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군역과 직역,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직역은 이제 크게 그 자기의 어떤, 아니, 용은 다시 할게요. 예. 참고 설명했습니다. 자, 용은 요역하고 신역이 있거든요. 신역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군역, 그다음에 직역, 천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때는 군역하고 직역이 이렇게 교환되는 관계였죠. 호환 가능인데, 일단은 이제 고려 시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고, 일단 수공업자는 직역에 포함돼 가지고 일종의 이제 공인으로서 뭐냐면 공 그 간청 수공업에 의무적으로 일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들은 이제 직역에 포함돼서 그 공장학이라는 걸 만들고, 공인들 명단이에요. 요 명단에 따라서 3 번제로 운영을 했어요. 3 번제로. 그래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간청수공을 운영을 했고요. 물론 간청수공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기간제 형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도 뭐냐면 녹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상근자들이 있어. 그 상근자로 구성됐다. 그래서 간청수공업을 이제 보면, 이게 보면 앞에서 얘기한 그 밑에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3 번째로 직역에 입각해서 일하는 공인들이 있고요. 이들은 공장 안에 인제 뭐냐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중간을 관리자급 인제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같은 공인이지만 상근자들이야. 그러니까 맨날 여기에서 일을 하는 거야. 얘네는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는. 이들은 이제 뭐냐, 일정한 뭘 받냐면 녹봉이라든지 토지를 지급받아요. 그래서 무상계의 관여 수준에 맞는 그런 녹봉과 토지를 지급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일반 관리들 있죠. 이들은 뭐 전시가에 포함돼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관리직하고 중간 관리직, 그다음에 밑에 있는 말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인제 간청 수거업은 크게 중앙 간청 수거업과 그다음에 지방 간청 수공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때는 이 중앙 간청 수공업을 경공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 간청 수공업을 뭐냐면 외공장이라고 했어요. 이런 명칭 자체가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명칭이잖아요. 근데 이미 경공대 외공장의 말 이전부터 뭐냐면 그런 중앙간접 수호과 지방간접 수호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그래서 시민의 역사를 읽어보면 외공장을 그때 조선시대 처음 만들었고 고려시대는 없다고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외공장이라는 말 자체는 조선시대 처음 만들어지긴 했지만 외공장 이전에 그에 대한 지방 간청 수공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조선시대 때 외공장, 그다음 중앙 간청 수공은 경공장,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예. 그래서 실체는 이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지방 간청 수공을 보면 특징이 개경에 위치돼 있어요. 그래서 14개 인제 그 수공업 간청이 있었고 체계적으로 운영됐어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 요게 인제 그대로 반영되는데, 간원이 있고요. 담당 관리자급 간원이 있죠. 이들은 이제 전시가를 지급하는 가전에 속해 있고, 직업적 공인이 있어. 요 중간 라벨의 중간 그 뭐냐면 관리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상시 근무자고 녹봉과 무상계 정시를 받았다. 자, 근데 이제 무상계 자체는 없어요, 이 사람들. 근데 무상계 준하는 무상계 전시를 받은 거야. 예. 무상계 전시.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역 동원 공인은 지휘 통솔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 하위직 직역 있죠.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공장 안에 따라서 이제 3 번제로 운영하는 그런 거를 지휘 통솔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매일 밑에 이제 공장 안에 입각한 3 번제에 동원하는 그런 직역 동원 공인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조선 시대까지 인제 조선 전기 때까지 지속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지방간청 수급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지방간청 수급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와 지방 자체의 수요를 물품을 공급하는 건데,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 이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수공업자는 대개 보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공과 별공에서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공급했고, 이 지방 자체 수요 물품 공급은 생산 물품이 적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 가지고 대개 인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인제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조용조리해서 필요한 물품은 그때그때 강제로 징수했고, 그다음 소수공업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공회전이라 해 가지고 공회전을 통해 간청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요. 관리의 임시 비용 이렇게 있고, 하급아전에 관료를 지급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회전을 통해서 물품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인제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지방 수거업이 자체 수거해서 물품을 뭐냐면 어 공급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강제 징수, 수송업의 일부 징수, 공회전을 통해서 필요한 걸 징수하거나,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요 뒷부분은 좀 지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정리한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잘못 정리했어.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소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자, 소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원이 고대 시대 성에서 이제 계승했다고 해요. 예전에 한번 고대 시대 할 때 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을 거야. 수공업 집단이라고 했죠, 이들이. 그래 갖고 이들의 기원해 갖고 이제 만들어진 게 고려 시대 소인데, 그래서 인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산 물품에 따라서 갖다 붙인다고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 여기 대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소 여기에서 놓고 여기 이게 뭐냐.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산된 것이 뭐냐.
이 다소는 식구니까 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네요. 어려운 것들 골라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소는 그 당시 고려 중후기에 서민의 항쟁과 이탈로 일반 군용지에 편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특수한 수공업 생산한 소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금성교과서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려 시대의 정부에 거쳐서 금이나 은, 철, 자기, 종이, 기와, 숯, 먹 등을 생산하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가 있었다. 자, 소의 주민은 일반 군현의 농민과 마찬가지로 양민이었지만 곡물 부담이 더욱 가중하여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소의 주민들은 공주 명학소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한걸 통해 일반 군인으로 승격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록 초창기 때는 진압당에 실패했지만 나중에 조금씩 조금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가 일반 군인으로 편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볼 게 사원수공이죠. 자, 아니 네 번째로 볼 게 사원수공 관련된 내용인데, 세 번째죠, 세 번째. 그 형성 계획을 보면 처음에는 사원 자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운영됐지만 점차 생산이 증대되면서 민간의 수요가 증대됐고요. 그래서 생산품을 보면 지포업, 제화업, 제연업 이런 것도 있고, 자, 영향을 보면 기술이 좋은 승려와 노비 등이 생산하여 제품의 질이 민간 수목보다 우수하여 상품으로 중요한 구실을 하여 상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 그래서 사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패단을 또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민간 수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의 간해 수거, 곡물 납품이 직접 사용을 판매 목적으로 했는데 삼배나 못이나 명주예요. 그래서 앞에 뭐 간청 수거업이니 사원 수거업이니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좀 했던 방면에, 이거는 민간 수거업은 그냥 농사 지으면서 하는 거야. 반항리들이 그때그때 자기 필요한 부품들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곡물 납부용이나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 민간 수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수공업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보면 유통 경제 성장은 민간 수공업이 발달됐고요. 이건 고려 후기 때인데 이게 푸셈의 견해거든요. 푸셈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 때 유통 경제가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고려 전기 때보다 발전됐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후기의 어떤 유통 경제 발전 이걸 연상시켜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그 소수공업이 쇠퇴했죠. 제가 고려 후기에 수공업 관련된 내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공업이 쇠퇴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소가 해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가 해체되면서 소에서 부과됐던 일반 그 곡물들이 일반 군용으로 이제 이렇게 전담되는 거죠. 그래서 사원 수공업이 또 번성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중세 문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세 문화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이 불교죠, 일단. 불교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역사서 관련된 거야. 그래서 뭐 삼국사기 부터 해서 삼국유사, 그다음에 이제 동명왕평 등등등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교육제도, 각오제도. 여기가 이제 추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여기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유학의 발달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려 시대는 유교와 불교가 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유교는 정치 이념, 그다음 불교는 신앙 활동인데 이게 이제 시무 28조에 반영이 됐고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다원적 사회론이라 가지고 그 유교도 발전됐고 불교도 발전됐고 풍수지리도 발전됐고 도교도 발전됐고 여러 사상과 문화들이 같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성략 일변도의 어떤 문화 구조하고는 좀 다양한 다르다. 다양하게 발전됐다. 예.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사회 보는 관점 중에 다원 사회론이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교, 불교, 그다음 풍수지리설, 도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전된 사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유교에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크게 유교가 이제 크게 세 시기로 나눠요. 세 시기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나누는데 초기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데도 이제 그 당시에 자주적인 기풍이 보였어요. 예. 자주적인. 그래서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통치했던 장악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대적이다. 보수적이다. 어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대적인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예. 후기 때 들어가면 여기 중간에 이제 무신 정권기가 있었죠. 그때 많이 쇠퇴했다가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인제 성리학이 원나라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예전에 이 유학은 한당 유학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홍구학의 어떤 특징인 한당 유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성리학은 철학적인 그 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후기 때부터 성리학자들이 들어왔고 이걸 적극적 신진사대부들이 그냥 반영해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초창기 유교를 볼게요. 자 자주적이고 주체적이었다. 물론 인제 육두풍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적이라고 볼 수가 없긴 하지만 일단은 중기 때보다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주주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무 28조에서 말한 것처럼 그 유교주의 정치와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투풍 계열 시열화 계통의 어떤 유학자들이 하나 있고 강종 때부터 가고제도 실시했는데 가고제도 내용은 그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 보고요 그때. 그리고 인제 최승훈 이심은 28조가 인제 그 내용이 반영돼 있고요. 중기 때는 보수적이죠. 문벌 귀족하고 인제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되고 유교의 정문화 학문화 철학화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철학화라는 건 뭐냐면 아마 인제 이게 송학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송학은 그 송학의 여러 갈래 중에 하나가 이제 성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송학이 철학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뭐 이와 기 같은 것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이 송가 교류 과정에서 이제 여기 중기 때의 그런 유학에 반영됐다. 기본적으로 홍구학이지만 어떤 그런 송학적인 요소들, 철학적인 송학적인 철학적이고 이런 형이상적인 송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중기 때 이제 유명한 것이 뭐 사학십이도죠. 도는 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과거 시험을 목적으로 해 갖고 사학의 그 12개 그 뭐냐면 학교가 만들어졌죠, 사교육 기관이. 하여튼 그때 이제 대표적인 인제 뭐냐면 그 최충이 만든 그 사학십이도 중에 최충이 만든 게 문헌공도죠. 그래서 이제 문헌공도라고 하는데 이 최충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예전에 그 과거 관리 그 감독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출제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나오면서 이게 뭐냐면 그 분원공들을 만드니까 구제학단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이제 선례로 해 갖고 나중에 간직에 물려난 후에 많은 그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그 학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학십이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구제 안에서는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때 전문 강좌를 선사했는데 이때 악성이니 대중이니 성명이니 이런 말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대학에 있는 내용이야, 대학. 그래서 보통 성리학에서는 대학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대학 중용에 있는 말들 따 가지고 이런 것들 이제 그 구제의 명칭을 삼았거든요. 이걸 볼 때 아마 여기에서 가르칠 내용들은 대학이나 중용 같은 것들을 가르쳤을 거다. 그래서 뭐와 연결되냐면 이렇게 철학화와 연결되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성리학이나 송학 같은 경우에는 사설을 되게 강조하잖아. 사설에는 이와 기 같은 어떤 철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김부식 같은 사람이 그 당시 대표적인 또 중기 때 유학자인데 김부식은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현실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국가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이 이제 뭐냐면 연호 사용에 서 상당히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연호 사용할 경우에는 금난을 자극시켜 가지고 금나가 또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무신정변 이후에 위축을 인제 하고 그래서 네 현실 도피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폐가 문학이나 네 청산별곡이나 이런 것들이 인제 흥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14 세기 때 다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는데 성리학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뒷부분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교육 기관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교육 기관은 이제 한마디로 간학하고 사학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간학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국가에서 어떤 인재를 이제 뽑으면 이제 물론 이게 유교적 인재겠죠. 가거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뽑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 공부한 사람은 가구에 특화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 가구의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국가에서 입장할 때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뽑은 인재들은 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왕에 대한 충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왕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의 충성이 높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사학에서 주로 들어왔던 사람들 되게 뭐 문벌 귀족들이 일종의 비싼 돈 들고 사학에 들어가서 그냥 그 시험 전형으로 이렇게 공부해 갖고 들어오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따르는 거지 왕에 충성할 대상들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을 어떻게든 간학을 육성시켜서 간학 체계에서 뭐냐 유교도 가르치며 그걸 통해서 국가와 왕에 대한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교육도 하고 이게 이제 필요했던 거야. 과거 합격을 목적으로 했던 것도 있지만 과거보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학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사학은 이제 뭐냐 과거 시험만 주 목적으로 한 거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교육하고 사교육의 차이점이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냐면 입시에만 초점을 맞추잖아. 입시에 특화되는데 그러면 공교육은 입시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과 인성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입시 경쟁에서 이제 뭐냐 사학보다 사교육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그냥 공교육 포기하냐? 그것도 아니죠. 공교육은 계속 있어야지 이제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을 계속 어 그 그냥 육성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인제 막 사회 중심으로 인제 이렇게 가서 공부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왕권 강화청에서 간학을 강화시키는 그 움직임도 12세기 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교육기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초기 때는 국자감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국자감이 있었죠. 지방에 향교라는 게 있었고요. 중기 때는 아까 전에 사학이 육성했죠. 문헌공도를 이제 시발해서 사학 12도가 만들어졌고 그에 대해서 간학 진흥책들이 이제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사학 12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없어지게 돼.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경사 육학을 볼게요. 자,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간학을 강화시키는 정책에서 강화시키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종 때 경사 육학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외워 두세요. 이거는 이제 당나라의 이제 얘기를 좀 받은 것 같은데 영향을 받은 건데 국자가만을 크게 인제 신분별로 이렇게 인제 그 유학 교육을 나누고 그다음 잡학 교육을 나누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6 개를 나누 국장, 태학, 사문학 가 이렇게 이제 잠깐만요. 율서산. 음. 율서산으로 이렇게 나누죠. 유학, 서학, 이게 의학은 빼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정사 육학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유교 학부를 보면 유교 교육을 할 때 이걸 신분별로 이렇게 들어갔죠. 요것도 뭐 당연히 신분별이지만 이건 좀 낮은 신분이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나눴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에 어떤 그 것에 들어가나 보면 일단 그 국자학에서는 문무관 그 3 품 이상의 자손들 그래서 있고 태학에서는 문무관 5 품 이상의 자손들, 사문학에서는 문무관 7 품 이상의 자손들. 이거 외워 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신분별 입학을 했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것도 이제 신분별 입학이죠. 유학, 서학, 산학 같은 기술학부가 따로 안 했었는데 8품 이상의 관리나 서민대 자제가 입학하다. 입학이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국자감은 성균관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 왜냐면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유학 성리학마가 있잖아요. 근데 국자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학부도 있어. 잡학교육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관악 진흙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서적포를 설치했고요. 국학칠제를 설치했고 국학칠제 중에 이 무학제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많아 가지고 폐지했죠.
그 양형고를 설치했고 청년과 보문각, 창작관 등등을 연구소와 도서관을 설치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정적인데 과거 응시자의 국자감 수학을 의무화시켰어요. 이게 예종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사도 국자간 3년 이상 수학자에게만 본시험 예부 시험을 응시자금을 줬어요. 이게 인제 사학 시비도의 쇠퇴 배경이 돼요. 그래서 사학 시비도가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점점 쇠퇴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동양학 때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쇠퇴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응시자들의 국자 수학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사도 국자간 3년 이상을 수학해야지만 뭐냐면 예부시 응시요.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예부시 응시 자격을 주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자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건 좀 과거 제도와 연결돼 갖고 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 제도와 음선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의 종류부터 볼게요. 과거의 종류. 자,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는 시험 문제 좀 나왔죠.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 아마 조선시대 과거제도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내용을 좀 보면 과거의 종류를 인제 보면 재수업이 있어요. 재수업은 시, 부, 송, 책 등 문학으로 시험 보는데 대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논술 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급한 사항들을 시사적인 사항들을 이제 논술로 보는 시험이 책이거든요. 자, 그리고 명경업은 유교 경전이야. 그래서 약간 인제 재수업은 좀 그 생각이 필요한 거고 명경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업은 상대적으로 명경과보다 중시하겠다. 그게 이제 재수업이 나중에 인제 진사과가 되는 거 조선시대 때 명경이 생원과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인제 위반 자법이 있죠. 의학 천문학, 의학 음양지리 등등이 있고 승과라는 게 있어. 예. 그래서 승려의 수준을 높이고 승려 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 그 교정성과 선정성이 있는데 조선 시대에도 성 승과가 있은 걸로 보고 있어요. 가끔씩 실시했다거든요. 근데 고려 시대는 이게 연례적으로 이제 계속 실시했다는 게 차이가 있죠.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다음 문과는 전반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종 때 실시했다가 곧바로 중단됐고 공양왕 때 정식화됐다는데 공양은 이제 그 조선 고려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죠. 예. 그래서 무과는 실시하지 않았다. 거의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무과 같은 이제 고위직 관료는 어떻게 뽑냐? 이건 세습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약간 이제 체력이 좋거나 무예가 뛰어난 이들을 이제 따로 뽑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있고 응시 자격을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재술 명경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긴 있지만 이게 거의 안 봤다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귀족이나 향리 가문들이 좀 받고 작가는 일반 농민들이 응시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재술과 명경과 법제적 응시 자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견해예요. 재술가는 인종 이전에는 귀족 향리 자제들이 인제 그 뭐냐면 받지만 인종 이후에는 법제적으로 예술가에서 양인대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명경과도 양인대 응시자격을 부여했고요. 추정을 했는데 인종 전후로 해 가지고 법제적으로 이게 뭐냐면 부여했다는 설도 있고 재술가는 그러니까 인종 전에는 향리대를 받고 법제적 이후부터는 양인대를 받다는 설이 있어요, 재술가. 명경과는 뭐 다 전반적으로 양인대 응시 기회를 부여했고요. 근데 이건 추정일 뿐이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이들에게 재술과 명령가들에서 양인들에게 일반 평민들에게 자격이 부여됐다고 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걸 준비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하나의 설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요중에 제일 과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 재수업하고 명경업 이 문과죠, 문과. 그러니까 이 문과의 정비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초창기 때는 인제 초기 때다 보니까 이제 국자감생이나 항공, 지방학교 출신자들이 곧바로 하나의 시험 동단 감시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인원이 늘어나니까 요게 이제 중간에 인제 보는 시험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현종에서 덕종 때까지 아니 현종이 잘못 쳤네. 제도가 이제 정비되기 시작했는데 자 덕종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 먼저 초창기 때 예비시 성격의 이제 시험을 봐요. 예. 그래서 이제 향시, 개수관시,
개수관이 주재해 갖고 그 지방 인재를 데리고 해 갖고 본 시험이야. 왜냐면 항공에서 들어온 이제 사람들이 수준이 국제 관습에서 떨어진다 해 가지고 시험을 더 보자고 해 가지고 이제 본 게 됐거든요. 하여튼 개수관시 같은 예비 시험을 본 다음에 있고, 두 번째는 개경시. 개경사만 보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유수관시라고, 유수관이 주재를 했던 시험이고, 빈공시라고 있어.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예비 시험을 거쳐 갖고 국자감시가 이 시험이 있고, 그다음 동단감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본 시험은 이 동단감시죠. 예부시라고 하는 요렇게 이제 있다. 그리고 국자감시에 이제 합격하면 이 진사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런 구조야.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2 층제다, 3 층제다 이렇게 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걸 합쳐 가지고 인제 뭐냐면 2 층제를 보는 사람이다. 이거 예비 시험이다. 요걸 합쳐 갖고 예비 시험으로서 2 층제다. 이러면 간점이 있고, 그러면 요거 제하고 요쪽을 따로 보고 요게 1 층, 요게 2 층 이렇게 3 층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 층제설과 3 층제설이 있는데, 보통 학계에서는 요 2 층제설을 따르죠. 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보면 여기가 인제 뭐냐면 일종의 첫 번째 보는 어 그 예비 시험이고, 본인 시험을 동단감시로 봐요. 그래서 이제 학계 통상 2 층제로 보고 있고, 3 층제는 언제 실시했냐? 이거는 공민왕 때 전시제를 뒀죠. 이게 3 층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2 층제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리고 앞에서 말한 이제 사학 시비도가 몰락한 계기가 됐던 게 예종 때 조치죠. 국자감의 3 년이나 수학자에게 동단감시 응시를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국자감시 합격하면 진사라는 칭호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들이 인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국자감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뭐냐면 뭐야? 동단감시인 예부시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사학세 때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삼층제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게 공민왕 때 내용이거든요. 공민왕 때는 향시, 해시, 전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향시, 해시, 전시. 그래 갖고 향시는 지방에서 보는 거고, 해시는 중앙에서 보는 거고. 물론 그 안에서 여러 번 시험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전시가 있어요, 전시. 전시는 이제 원나라 과거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고, 그 예전에 복시라고 해서 그 전시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왕 앞에서 인제 시험을 보는 복시가 있었는데, 이 복시는 그때그때 그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복시가 정례화된 것이 전시라고 보시면 돼요, 전시. 그래서 삼층제와 공민왕 때 마련됐고,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언급한 그 성균관과 함께 그 당시 신진사대부를 양성하는 어떤 시험 제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체제가 조선까지 쭉 연결되죠.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부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가거 합격자 자주 간의 어떤 그 결속 강화가 되는데, 이걸 이제 자 자주 문생 관계라고 하죠. 가거 합격자는 문생이고, 요 자주 시험관이잖아요. 대개 인제 가거 합격, 이게 뭐야 이게 안 돼. 그래서 과거 합격을 하면 그 현직 관료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이제 신원 보증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신원 보증을 누가 해 주냐면 이 자주가 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주 문생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서로 간직 생활하면서 끌어 주고 밀어 주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자주 문생 관계는 이미 당나라 때부터 형성됐던 건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일단. 그래서 간직 진출에 용이하게 해 준다. 이렇게 해서 간직 진출에 할 때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와 관련된 내용이 인제 한문사와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고려 도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어떤 특징을 볼게요. 자, 고려시대 과거제도의 특징은, 우리가 특징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두드러진 것을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예.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조선시대에 비해서 이제 고려시대 과거의 특징이 뭐냐? 문과 시험이 거의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과거의 성적과 출시 문법의 간직 임용이 크게 작용하는 거. 그래서 그 과거라는 것이 기족제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기족제 틀 안에서만 운영됐다, 큰 틀에서. 그래서 과거에 학교가 더라도 자신이 뭐냐면 문법이 딸리거나 그러면 과거에 이제 뭐냐면 학교라도 간직 진출이 늦어지거나 안 날 수가 있어. 왜냐면 고려시대 과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료 임용 시험이야. 임용 시험이 아니라 지금처럼 공무원 시험은 국가가 인용되잖아요. 이런 시험이 아니라 관료 자격 시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하면 언젠가는 뭐 합격하면 임용할 관련 임용한 뭐냐면 가능성은 높지만 이게 꼭 임용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험 합격에도 내가 어떤 집안이 딸리거나 그런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간직 진출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령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발령을 받더라도 좀 낮은 벼슬로 해 갖고 직급도 별로 안 좋은 데서 발령받을 수 있어. 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규부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병구가 원래 명종 때 과거에 합격했어요. 뭐 꼴등을 합격했긴 했지만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0년 넘게 간직을 이제 받지 못했어. 그 이유가 인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이규부 집안이 좀 약간 문벌 귀족보다 좀 떨어지는 집안이었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뭐 망이 망소해나 뭐 이런 게 진압할 때 따라가고 종군하고 그다음에 최시정권에 아부하는 바람에 그때 가서 이제 간직이 높게 받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합격했다 해서 모든 사람이 관료 간지고 진출하는 시험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비 자격 시험이었다. 이건 조선시대 관료 임용 시험의 특징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음소보다 높은 간직을 올렸지만 승진 과정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음소로서 재상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과거나 음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고려 시대에 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조선 시대는 아니죠. 조선 시대는 음서 어떤 문음은 그 지출하는 간직도 낮을 뿐 아니라 높은 간직까지 못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음소로 들어가서 간직을 지출해서도 따로 인제 뭐냐면 또 각오 시험을 봐서 또 들어가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자주 문생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인제 있고 음서가 있는데 음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고려 시대는. 예. 그래서 이제 자격을 보면 공신이나 그다음에 종실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자손들에게 무시용으로 관리를 선발한다. 이게 인제 있는데 요거와 비교해서 인제 조선 시대도 음서 문음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조선은 이게 예전에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제가 강독 강의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조선은 원칙이 뭐냐면 관리를 임명하는데 꼭 시험을 봐야 돼. 음소조차도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은 이게 요식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거의 50%가 떨어지는 시험이야, 반은. 음소에서 이제 들어가도 음소직에 들어가도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는데 5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추천을 받아도 또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시험 보는 게 일상화됐어. 근데 여기는 그냥 무시험이야. 예. 그리고 한 명이 그러니까 자기가 오품 이상이면 자기 한 명에게 이제 음소를 수여할 수 있죠. 이 음소지구 들어갈 수 있는 조상 그러니까 아빠 찬스가 한 명밖에 인제 안 주어졌다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에 주어져. 예. 그래서 1인 수여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뭐 조카인지 뭐 이렇게 손자랑까지 다 일가친족에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의 인제 과거와 그다음에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배터리가 지금 너무 오래 갖고 이게 떼어놔야 되거든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7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은 97 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인제 아니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사서 편찬이죠. 역사서 편찬. 그래서 인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이 발달됐고 유교적 역사 체계가 확립됐죠. 그래 가지고 인제 대표적인 게 수리부작 같은 거 있죠. "있는 그대로 써라."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약간 뻥튀기거든요. 어떤 신화적인 어떤 역사 소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가장되고 뽕이 많고 해물스 해부름을 하면서 막 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신화인지 이게 역사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고려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런 유교적인 어떤 수리부작의 원칙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인제 역사 서술 체계가 확립되는데 이런 역사 서술 체계의 확립에 큰 기여했던 것이 유학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유학이 발달되면 역사 소설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록에 수의부작 같은 원칙들이 확립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고려의 역사를 크게 역사서를 이제 4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어 청 정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 무신집권기, 원나 침략기,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그 고려 후기 때 성리학적인 어떤 대의 명분을 강조하는 그런 거 고려 후기 때 사서 이 4 시기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하나 볼게요. 자, 정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자주적이고 주체의 성격이 강하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전해지지 않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동명왕편에 그 1차 사료적 역할을 했더 1차 사료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전해지지 않는데, 그러면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은 좀 보면 고려 왕조 실록이 있어요.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조선 왕조 실록. 마찬가지로 고려 왕조도 실록 편찬했어요. 그게 영향을 받아 조선 왕조 실록도 인제 편찬됐던 거고. 근데 기록에 보면 고려 최조 때부터 뭐 동양왕까지 실록이 다 편찬된 걸로 보고 있는데 추정이죠. 그렇지만 명확하게 나온 건 7대 실록이야. 7대 실록 이후에도 편찬될 걸로 보고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대 실록을 보면 이 7대 실록은 거란 침입 때 한번 불타 없어졌죠. 그때 인제 그 2차 침입 때 개성이 인제 함락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때 인제 뭐냐면 그 소실됐고, 그때 다시 인제 거란이 끝난 후에 복원했죠, 7대 실록을. 그때 항준왕이라는 그 육두풍 계열의 어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 훈요 10 조를 가지고 왔죠, 집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설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7대 실록을 포함한 고려 왕조 실록이 있을 거라 추정을 했지만, 자 하여튼 이게 내려와서 나중에 인제 뭐 그 조선 왕조 실록할 때 초창기 때 그 고요사나 고려사 저료나 이거 할 때 뭔가 여기에서 반영을 해 갖고 썼겠죠. 근데 지금 남아 있지는 않고, 이게 남아 있지 않는 이유가 임진왜란 때야. 한번7대 실록이 소실되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7대 실록뿐만 아니라 다른 실록도 다 없어진 것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조선 왕조 실록이나 태조 실록이나 뭐 태종 실록, 초창기 때 실록이나 고조사나 고조사 저조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을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금록이라는 그 책이 있고 가락국기, 편년통제, 속편년통제 이런 것도 있는데, 가락국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 있지는 않지만 삼국유사에 보면 많이 인용돼 있죠, 이 가락국기는. 그래서 가락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금강가야 중심의 어떤 역사서예요.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 평년통제나 뭐 신평년통제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고려 초기 때 왕실을 미화하기 위해서 쓴 그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 왕실 미화, 고려 왕실을 이제 미화하기 위해서 쓴 책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인제 고려사에 일부 적혀 들어가 있어요. 그 왕실 계보 관련된 내용 할 때 있고, 뭐 그 당나라 숙종이 와 가지고 그 뭐냐면 그 고려에 피해서 당나라 숙종이 와 갖고 고려의 그 뭐야 그 집안하고 좀 연을 맺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 하여튼. 예. 그다음에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구삼국사예요, 구삼국사. 그래서 이거는 단군 조선 고구려 역사 계승 의식이 인제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추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예. 하여튼 이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하다. 어. 그래서 이제 자주적인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하고, 후에 인제 여사서 뭐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동명왕편이라든지 어 이런 것에 인제 뭐냐면 영향을 줬다. 1차 사료적 역할을 했다. 물론 이걸 받아 적대 해석하는 과정에서 삼국사기는 좀 보수적으로 해 갖고 유교적 입장에서 받아들인 거고, 동명왕평은 오리지널로 해 갖고 받아들인 거 좀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구삼국사라는 책이 있었다. 그 예전에 한번 그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구삼국사. 예. 자, 그럼 중기로 넘어가죠. 이 12 세기 때죠. 12 세기 때. 그래서 12 세기 때 대표적인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예, 삼국사기. 그래서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앞에 언급한 구삼국사 있죠. 이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유교사가 입각해서 서술된 거고, 기전체로 서술됐죠.
그리고 보수적이고 사대적 성격이고 그 앞에 있는 거는 좀 고구려 개성이시 강한데 신라 개성이시죠. 그래서 요 구삼국사기 관련된 내용들은 원래 고구려 개성이시죠. 근데 이걸 이제 신라 계승의식으로 인제 해 가지고 변환해 갖고 쓴 거다. 좀 보수적으로 이제 편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일단 인제 그게 그 삼국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지인삼국사기 표예요. 이 그 뭐냐면 김부식이 그 당시 왕 인종에게 삼국사기를 쓴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삼국사기를 썼는가에 대해서 어 올린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편찬 의도나 동기 같은 걸 올린 어떤 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가 인제 일종의 삼국사기의 어떤 그 뭐냐면 그 이렇게 뭐야 동기나 의도를 밝힌 거죠. 삼국사기의 편찬 의도와 동기. 삼국사의 서문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에 요게 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여기 보면 내용을 볼게요. 자 신부식이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 나라들은 또한 각각 사관을 둠으로써 이를 기록하겠습니다. 자, 엎드려 생각하는데 인종께서는 요 임금의 지적 능력을 갖추시고 하나나라 우왕의 근거로 본받아 새벽까지 늦게까지 남은 시간 틈틈이 널리 이전 예책을 보셔서 말씀하기를 오늘날 학사 내부는 그 오경제도와 책과 지난 역대 역사에 대해서 간혹 모두 통하여 상세히 설명한 자가 있으냐 우리의 일은 이것은 거의 잊어버리고 그 심화를 알지 못하니 깊이 통탄한 일입니다. 이에 이제 군호의 선악, 뭐 신하의 충성과 사악함, 나라의 평안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리고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이로써 후세의 그 경계를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삼장 지지를 얻어서 하나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만세의 전환을 해와 다를 빛나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 예전에 지금의 이제 지식인들은 그 무슨 중국 책은 되게 달달 외우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해서 이 책을 바치겠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쓴 이유, 서문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삼국사기 관련된 편찬 시기를 보겠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삼국사기는 언제 편찬이냐. 자, 이 묘청의 난 있죠. 이 묘청의 난을 김부식이 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1135년에 진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지나고 어 1145년에 편찬했어. 그러니까 10년 뒤에 편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25년 뒤에 그 1170년에 무신의 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묘청의 난과 무신의 난 중간사에 편찬했다. 특히 이 묘청의 난이 크게 인제 뭐냐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묘청의 난 때 인제 뭐냐면 풍수지서 같은 것들을 인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서경규지설 같은 것들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 김부식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거 유교적 사관에 이거면 완전히 뭐냐면 그 뭘 유교 사관에 보면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불법 개혁 난시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개혁 난시를 얘기하지 않는다. 무징불신. 그래서 증거에 의각해서 얘기한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하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합리적인 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참의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 풍수지리 같은 거 풍수도처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썼던 것이 뭐다. 모청의 난으로 분열된 그 민심을 재수습하고 어떤 것들 유교적인 어떤 그 통치력을 재수습하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려고 했다. 근데 모청의 난처럼 이제 뭐냐면 이런 풍수지리나 이런 것들 박살내고 대신에 유교를 통해서 민심을 재수습하면서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뭐냐면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모청이 내렸던 내용이 그 뭐냐면 개혁 불연단식이고 무징불신이다 하면서 비판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유교에 이제 입각한 그 삼국사를 쓰면서 이제 뭐냐 민심을 수습했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삼국사기 누가 민이 제대로 읽었을까요? 한자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얘기한 거고요. 자 근데 이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말이 많아. 아 그 삼국사기가 욕도 되게 얻어먹고 그다음에 칭찬도 많이 얻어요. 호의적인 평가도 많이 받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객관적 증거보다는 당대 시대적 정치 입장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다. 어
그래서 인제 있고 이건 뒤에 좀 다시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자, 서술 방법을 이제 보면요. 기전체다. 기전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물 중심이죠. 이거는 구성 요소는 그 봉기, 열전, 지, 연표야. 봉기, 열전, 지, 연표. 외워 두세요. 자, 요게 이제 눈여겨볼 게 봉기인데, 봉기는 항제국에서만 쓰일 수 있는 거죠. 항제 역사니까. 근데 그 고려는 내재 요양체제를 취하기 때문에 항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봉기를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 과연 이제 김구식이 사대적이냐 이런 것에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예. 왜냐면 봉기라고 했잖아. 예, 우리나라 항제 우리나라 역사를 봉기라고 했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봉기가 아니라 세가라고 해요. 어 그래서 고려사는 이제 쓴 그 조선의 사대부 입장을 볼 때는 삼국사기가 "너무 사대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또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이제 비판을 받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다음에 이제 논찬이에서 주관적인 어떤 서술 제안을 구분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서술은 객관적으로 쓰고 논찬이라고 해 가지고 사신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신의 의견을 이제 사신의 의견을 적어 놨던 거죠, 역사가의 의견을.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인 서술을 구별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역사 서술 방식의 특징이에요. 기전체의 특징이죠. 예. 삼국사기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 소설에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 객관적 사실은 객관적 사실 쓰되 그에는 역사 평가나 그 주관적 판단, 논찬, 사실완 이렇게 붙여 갖고 하는 게 특징이다. 유교적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반적으로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수리부작이라는 게 있어요. 수리부작. 이게 삼국사기에 관련된 내용의 수리부작의 원칙에 따라 쓰는데 이게 뭐 있는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저술한 것이 창작한 것이 아니다. 이게 공자가 말한 거거든요. 공자가 인제 논어를 춘추를 쓸 때 그 말을 한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 쓴 것이 창작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인제 역사 편집을 가는 과정에서 없는 내용을 만들어지지 않지만 있는 내용을 더 부풀리고 없는 내용을 이제 있는 내용을 부풀리고 또 있는 것을 빠지게 이게 서술할 수 있죠. 역사 왜곡은 일어날 수 있지만 없는 내용을 만들어 쓰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쓴다. 직서에 입각해서 쓰는 거다. 자,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 왕호와 관련된 거야, 신라 왕호. 자, 신라왕후인데 보통 이제 최치원하고 김대문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어요. 김대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제 김대문의 거서관, 이삭은, 차창호 이런 것들 다 이제 썼거든요. 근데 신라만의 이제 최치원 같은 제왕 연도에서 요런 것들은 쓰지 않고 다 왕으로 통일시켰죠.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거서관 등의 칭호를 말하지 않으니 그 말이 비유하여 좋게 시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최치원 입장일 땐 거서관, 차창호, 이상은 마리까니 예전에 그 고려 왕들의 칭호가 중국의 왕호에 비해서 상당히 비유하고 쪽팔린다. 그래서 이걸 이제 뜯어 고쳐서 왕이라는 칭호를 쓴 거다. 이렇게 인제 하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듯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칭호를 그대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수리부작의 원칙에 따라서 직설을 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궁상국사기가 인제 시 어 상 그 삼국사의 인식 차이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죠. 이게 삼국사기는 구삼국사 1차 사료에 쓰이긴 했지만 구삼국사를 인제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좀 이게 방향이 달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요. 삼국사는 구삼국사예요. 이 구삼국사는 그 당시 이제 고려가 단군 고구려 발을 계승했다는 걸 강조하는 데 반해서 삼국사기는 고조선을 이제 배제하고 고구려보다 신라의 역사 정통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고구려 중심이 아니라 신라의 역사 정통을 강조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구삼국사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내용도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추정.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인제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책을 볼게 뭐 이런 것들이 계승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삼국사기는 고구려보다 신라를 강조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삼국의 역사 이전의 역사는 삭제했다는 거야. 간략하게 잠깐만 언급돼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인제
김부식 입장 볼 때는 좀 억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삼국의 역사를 다루는 거지 삼국 이전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사가 아니라 단대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조선 역사 같은 건 상고사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 김부식 입장 볼 때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게 뭐냐면 구삼국사는 풍 불교 풍수지적 사상, 신화적 요소를 강조한 데 반해서 이에 삼국사기는 신화적 세계를 배격하고 유교적 도덕적 합리주의에 대해 통해서 인식했다. 그래서 인제 요게 이제 좀 있죠. 그래 가지고 구삼국사에 있는 똑같은 동명왕 관련된 내용을 다뤄도 동명왕편에 있는 에선 그대로 실었죠, 신화적 요소를. 근데 삼국사기는 이걸 유교적으로 인제 재해석해 갖고 예 유교적으로 이제 빼 가지고 다시 편집해 갖고 재편집해서 서술한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입장에서 재서술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신화적 세계가 없어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삼국사기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개혁 분원난신, 무직불신이죠. 예. 이런 것들은 왜 염두에서 이런 것들 원칙을 내세웠냐면 정통적인 예전부터 그 풍수지설이나 이런 것들 예 그 정통적인 어떤 이제 미신적인 주술적인 사유책에 반발해 갖고 쓴 거거든. 이게 서경길지설에 주장하는 모청에 내세웠던 풍수지설이나 이런 것들 반발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지게 된 거야. 이거는 모청의 어떤 세계관과 연결돼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자, 의의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사서다. 그래 갖고 그 예전에도 분명히 역사서가 있었겠죠. 기록에는 많이 남아 있었고. 근데 그 기록에 남아 있는 역사서가 지금 남아 있지가 않아. 어 다 소실됐어. 근데 삼국사기 당시에 있을 때는 이게 분명히 존재했겠죠. 그래서 삼국사기가 그런 기록들을 보고 1 차 서적에서 삼국사기 2 차 서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록들은 모르고 그 삼국사기에 남아 있는 그 기록을 보고 인제 앞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존하는 오래된 사서고 그다음에 이제 판본 중에 제일 오래된 거는 중종 때 옥산서원에서 인제 발간된 판이 제일 오래됐어요. 예. 이현정을 모시는 서원이 옥산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판본이 제일 오래됐다. 어 물론 인제 이거는 완질판이야. 그리고 예전에 파편적으로 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본도 있어요. 태종 때 쓰여진 판본도 있고 있는데 근데 완질판을 기준해서 삼국사기의 완질판을 기준해서 파편적인 몇 건 그 판본이 아니라 좀 완지판을 기준해서 남아 있는 거는 중종 때 옥산서원을 기준한 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지판 기준으로. 예. 그래 가지고 인제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삼국사기에 대한 평가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그래서 비판적 평가도 있고 긍정적 평가 양면이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책이 이 삼국사기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또 인제 뭐냐면 그 심플생 같은 내용에도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인제 좀 일이 있어 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그 삼국사기 평가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